지난해 대기업 오너 가운데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경영인 가운데는 권오연 삼성전자 회장이 4년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KT가 8만 원대 무제한 데이터 5G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5G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크게 차이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산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포괄적인 의미의 나라 부채가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120조 원 넘게 불어났는데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류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가장 비싼 건물은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나라 장부에 적힌 가격은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8,500억 원이 넘습니다. 세종청사 등 국가 재산과 부채를 합친 지난해 국가 전체 자산은 2,123조 원, 부채는 1,68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 군인연금 등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는 연금에서 나갈 지출액의 현재 시점 가치인데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입니다. 지난해 부채는 126조 9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 1천억 원은 공무원 군인연금의 연금 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입니다. 연금 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 7천억 원으로 지금 현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1,319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 원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한편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당정청이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당정청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죠. 국회에서는 언제쯤 제출이 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IMF가 권고한 GDP의 0.5% 수준인 9조 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네, 미세먼지 대응으로 추경 편성이 거론이 됐었는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성격도 있는 거죠? 네, 최근 수출이 크게 줄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하락을 보이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2%대 초중반의 저성장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는데요. 여기에 3월 소비자 물가도 0.4% 오르며 3개월째 0%대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경기, 소비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전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장 기자, 추경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되는 건데요. 추경 요건은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응이 연말 예산 심의가 아닌 추경을 투입할 문제인지 이미 예산이 배정된 경기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에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반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그동안 사회초년생이나 주부의 경우 금융거래 부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론 통신비나 세금만 제때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 은행 대출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은행들이 신용평가 방식을 바꾼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네, 올 하반기부터 국민과 신한,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선 통신비나 온라인 쇼핑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평가하기로 했는데요. 청년층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이 거부될 경우 통신비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재평가 결과 신용도가 나아질 경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은행 대출을 받을 걸로 전망되나요? 네, 금융감독원은 통신비 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매길 경우 기존의 은행 대출이 거절된 약 71만 명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신용등급이 7등급이 나오더라도 통신신용등급이 3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비금융정보 활성화가 은행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번 주부터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LG U+에 이어서 KT도 5G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네, 오늘 공개된 KT 5G 요금제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네, KT는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유무선 음성통화와 문자를 비롯해 국내외 185개국에서도 추가 요금 없이 로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LTE 요금제보다 9,000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별화했다는 게 KT 측 설명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역시 가격이 최대 관심사인데 다른 통신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LG U+는 요금 구간을 55,000원에서 95,000원으로 정했는데요. 전체 요금 구간을 낮추고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좀 더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KT는 월정액 8만 원부터 10만 원, 13만 원 등 3가지 무제한 요금제와 함께 데이터 사용이 적은 고객들을 위해 55,000원에 8GB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맞서 SK텔레콤은 내일 최고가 12만 5천 원대 등 4가지 구간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 기자, 이제 이통 3사 모두 5G 시장 경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KT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경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통 3사는 오는 4일까지 삼성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가 모바일 웹페이지를 내놓은 지 10년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내일부터는 첫 화면에서 뉴스와 급상승 검색어 등의 항목이 빠집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바뀌는 네이버 모바일 웹 첫 화면의 기본 형태입니다. 화면을 열면 뉴스와 급상승 검색어 항목이 처음부터 떠 있는 지금과 다릅니다. 검색창만 있는 구글처럼 첫 화면이 단순화됩니다. 사용자들이 주로 보던 뉴스 항목은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편집된 개인 맞춤형 뉴스 2가지가 제공됩니다. 첫 화면에서 왼쪽으로 넘기면 쇼핑과 네이버페이와 같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네이버가 전면 개편에 나선 건 뉴스 편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에 이른바 드루킹 사태를 겪은 후 첫 화면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색 중심으로 화면을 재편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모바일 웹보다 사용자가 2배가량 많은 모바일 앱의 첫 화면은 지금과 같이 유지합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 최대 리튬 생산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5년간 수산화 리튬을 최대 5만 톤가량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는 SK이노베이션이 이번 계약이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용량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2곳 중 한 곳은 5년 후에도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이 53.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인 28.5%보다 2배 가깝게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대는 연봉킹. 한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작년 평균 임금은 3,475만 원입니다. 상위 10%의 평균 임금은 6,746만 원이었는데요. 이 중 연봉 1억 원 이상은 2.9%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2.9%. 그만큼 연봉이 1억 원을 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연봉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교수님, 평균 급여가 1억 원 이상인 기업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롯데케미컬, 삼성카드 등등해서 무려 이제 100대 기업 중에 13개가 이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걸 보니까 저도 조금 약간의 소외감이라고 그럴까요? 네. 교수가 박봉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소회, 이렇게 저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 있습니다. 쓸쓸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1억 원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셀러리면서 어려운 그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어떤 그 소수의 어떤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의 연봉, 즉 그 기업인들의 급여 차이가 그만큼 좀 심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교수도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고 박봉이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평론가님의 심정도 궁금한데요, 여기서. 네, 저도 약간 소외감, 네, 어떤 외로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부러움, 네. 질투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어서 이제 주요 기업 CEO들의 연봉도 공개가 됐는데 네. 코오롱그룹 이응열 전 회장의 연봉이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이게 기사별로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체 받아간 돈이 있고요. 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급여 항목이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상여가 있고 여기에 퇴직할 경우에 받는 퇴직금. 크게 세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응열 코오롱 전 회장이죠. 일단 퇴직을 했으니까 전체 받아간 돈은 1입니다. 네. 456억 원을 받아갔는데요. 이 중에서 410억 원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퇴직금이 많군요. 우리가 보통 연봉 킹이라고 하면 이 퇴직금은 일단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와 네. 상여를 봐야 되는데 급여와 상여도 조금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급여와 상여를 모두 받아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138억 원을 받았고요. 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60억 원 정도를 받아갔는데 주 CJ, CJ E&M 이런 것들을 여러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 군데서가 아니고. 받아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들은 실은 엄밀히 말하면 창업주나 오너잖아요. 근데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이제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도 약 한 80억 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샐러리맨 신화로서는 최고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항상 이런 기사 소개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야 늘 묻거든요. 궁금하죠. 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3월부터 일단 무보수로 지금 경영을 하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예,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사진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조양호 회장도 이 연봉 수준을 감안하면은 대한항공에서만 퇴직금을 700억 원씩 받는다면서요? 그 정도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만으로 되는 거군요. 보면 일단 네. 107억 원을 받아갔는데 이 107억 원도 공개된 것만 107억 원이에요. 근데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사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회사도 다 합치면 아마 한 500억 이상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일단은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탈락이 됐죠. 퇴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명목상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뭐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은 글쎄요, 아주 뭐 또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 X가 아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이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 연봉도 100억 원이 넘던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과 연봉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무리하고 연봉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대한항공의 이제 이 회장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해악을 끼쳐도 연봉을 깎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내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뭐 이사회 통과할 때 그런 어떤 옵션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슈가 되겠지만 그런 조항이 지금까지 어떤 재벌의 지배체제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더라도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는. 향후에 이 부분도 분명히 한 번쯤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네. 연봉 100억 원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365일을 꼬박 일한다고 일단은 치면은 하루에 한 2천만 원이 넘거든요. 하루에요? 근데 하루 24시간을 일할 수 없으니까 네. 8시간 정도 일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그러니까 1시간당 한 800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면 일단은 800만 원은 벌게 되는 이제 네.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제 연봉 100억, 일반 샐러리맨 뭐 5천만 원 정도 한다면은 거의 이게 이제 20배인데 네. 과연 업무 능력이라든가 회사의 기여도가 그 정도로 진짜 되느냐? 20배 차이가 날지. 네. 이게 또 샐러리맨의 비애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고액의 연봉 그리고 퇴직금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봉을 정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봉을 좀 자기가 정하는 창업자이거나 상속자인 경우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배되어 셀프로? 있습니다. 예, 셀프로 그래서 연봉을 정하는 이사회의 거죠? 연봉이 네.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벌 오너가 자기 연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느냐를 이제 자기 측근 임원을 통해서 이제 이사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경우에 반대하면 이제 다음 이사에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임기 때 이제 못 나오는 그렇겠죠.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제시된 그런 어떤 재벌 오너나 창업자들이 복심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결국에는 그러면서 연봉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고액 연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특히 같습니다. 이사들은요. 이제 네. 이사회 내에서 등기 전무, 등기 상무,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조양호 대표이사에게 연봉 30억 원을 뭐 권합니다 할 때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네. 할 경우는 감히 상상도 못 하는 그럼 거죠. 다음에 이제 예, 이사를 그럼 못 하는 대표가 이제 거죠? 상무를 네. 예, 경질할 수도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퇴직금이라든가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수백억 원대가 계속 재벌 오너 일가에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부럽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한 씁쓸하죠. 그런 현실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벌가 마약 스캔들. 재벌가 마약 스캔들, 이 재벌가 3세가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재벌가들이 이제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세, 4세로 넘어서 어떤 현상이 하나가 발생하냐면 전체적인 어떤 패밀리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패밀리가 들어와서. 예, 그래서 또 그들 사이에는 나름의 또 경쟁이 대권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조기 탈락한 그런 3세, 4세 같은 경우는 난 그냥 이렇게 안 살래 그렇게 해서 이제 마약으로 살짝 이렇게 빠지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재벌 과거에 이제 일본 2차 대전 전에 재벌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들은 굉장히 엄격한 어떤 패밀리 그 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경영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라든지 네. 예를 들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는 심지어 제명되는 경우가 재벌을 어떤 그런 일쪽에서 제명되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재벌들이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재벌 전체 일족에 대한 패밀리 일족에 대한 룰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후진국적인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건 앞으로도 빈발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이 흥미로운 진단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이 네. 재벌가가 커지면서 이
핵심에서 좀 벗어난 이 재벌가의 3세들, 4세들이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 이제 다 잡고 보니까 네. 사실은 공교롭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현대그룹, 현대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정주영 창업주의 뭐 손녀 얘기하면은 뭐 정몽구, 정몽원, 뭐 정몽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9남매를 두고 있고요. 네. 이번에 마약 무리를 일으킨 건 또 그 9남매 중에 한 명의 이제 손자거든요. 네. 그들 또 그다음에 SK 요번에 최태원 회장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촌 이 조카 당숙간의 네. 관계인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요번에 다 붙잡히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재벌가의 일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구매한 게 액상 대마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대마도 과거처럼 이렇게 말아서 피는 대마초가 아니라 좀 진화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도 찌는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액상 대마 혹은 쿠키 대마라는 게 대마를 이렇게 압축 쪄가지고 쿠키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찌는 담배처럼 액상 대마를 통해 가지고 담배처럼 흡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가 그램당 한 15만 원. 그러니까 금값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환각도가 뭐 어느 곳에서는 10배, 어느 곳에서는 일반 대마초보다 20배 정도 더 강하다라고 하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액상 대마 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명 중 1명인 현대가 손자는 해외 지금 도피 의혹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리가 없죠. 그럼 뭐 이제 적색 수배령 내리고 인터폴 예. 내리는데 그동안에 우리도 이런 사례 많이 봤지만 이러면 거의 한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이 현대가의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좀 자금이 좀 넉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약에 체류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경찰은 지금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들이 더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위 교수님 이번 이 재벌 2, 3세들의 사건 아무래도 관련 그룹에도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히 마약 관련된 이슈로 예를 들면 뭐 SK라든지 이런 뭐 현대가 이런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데미지,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한국이 재벌과 정권의 역사가 이제 정치의 역사가 이제 정경유착의 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나오면 많이 덮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 나오면서 그리고 언론이 다원화되면서 이런 사건을 이제 못 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기업 이미지가 손상을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그런 어떤 재벌가에서도 과거의 정경유착의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그 내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인터넷 검색 1위에 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황하나 씨라는 분인데 네. 평론가님 이분 누군가요? 현재도 검색어 1위인데요. 네. 남학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입니다. 황하나 씨고 또 이제 박모 씨, 연예가 박모 씨 또 박유철 씨의 뭐 한때 연인간의 상대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네.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번 검색어 1위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2015년에 A 씨가 마약 관련 사범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2015년 당시 잡혀서 수사했을 때 보통 마약 수사라는 게 관련자들을 다 진술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붙잡으면 적어도 한 5명 정도 진술하고 또 한 명 잡아서 이렇게 진술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그 A 씨가 황하나 씨를 함께 이제 마약을 했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다음부터 경찰 수사가 A 씨에는 집중적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A 씨가 스스로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제 공범인 되는 거죠. A 씨 입장에서는. 근데 황하나 씨에 대해서는 뭐 수색도 압수수색도 없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 내사와 좀 더 깊은 현재까지 보도입니다. 봐야 되겠지만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은 이건 외손녀에 대한 일이고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일이고 회사와 연관 짓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이게 전반적으로 회사까지 당연히 좀 이미지 타격은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마약 스캔들 어디까지 번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5G 요금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통삼사가 오는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같은 날 출시되는 갤럭시 S10이 자연스레 전 세계 첫 5G 스마트폰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요금이 문제입니다. 당분간 5G가 언론의 일면을 장식할 거로는 보이긴 하는데 우리 삶의 일면을 장식할지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5G가 이렇게 관심이 큰 거 그만큼 혁신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지금 5G가 이제 4G를 이어서 통신 속도를 뭐 LTE의 뭐 한 대비 20배 정도의 비약적인 어떤 향상을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측면은 5G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5G를 선점한다는 것은 통신 시장에서 그 정도 어떤 자신의 기술적인 그 어떤 가능성 또는 기술적인 역량을 과시하는 이런 용도로서 현재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경쟁 와중에서 한국이 선점하는, 그리고 5G 폰을 먼저 내놓으려는 이 그러니까 이 이제 와중에 국내 그 언론이나 한국 그 전체 국민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네. 5G 스마트폰과 이통삼사 요금제 가격도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5G 스마트폰 가격은 한 160만 원대입니다. 160만 원에서 20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금제가 3사가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가격대를 좀 보시면은 5만 5천 원대가 다 최저 요금제로 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5만 5천 원에 이게 지금 데이터 용량을 보면 8GB 혹은 9GB. SK텔레콤은 8, LG와 이제 KT는 9GB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금제가 이제 7만 원대, 9만 원대, 12만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용량들을 보면 7만 원대에서 150GB, 네. 9만 원대에서 200GB, 12만 원대에서 300GB. 이제 KT와 LG U+ 저 수준인데 한 3시간 전쯤에 KT가 무제한 요금제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KT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제 7만 원대부터 이 데이터 무제한으로 가게 완전 되는데 무제한이 저렇게 스스로 좀 나오는군요. 파격적인 요금제를 지금 네.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암묵적으로 먼저 좀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LG U+ 타협안 제일 싼 건 5만 원대가 이제 8기가 혹은 9기가고 그 다음이 7, 9, 12 정도로 해서 많게는 한 300GB 정도를 제공하고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KT만 완전 무제한 무제한입니다. 데이터 예. 프로그램을 내놨네요. 그렇죠. SKT하고 LG는 어느 정도까지 쓰고요. 그러니까 네. 150이거나 200GB 쓰고 이제 LTE로 바꾸게 되는 지금의 이제 무제한 요금제와 거의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완전히 5G판은 깔렸습니다. 그런데 썩 개운치는 않습니다. 역시 이제 소비자 요금 부담에 대한 걱정인데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소비자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빠르다고 느껴가지고 딱히 새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5G 요금제가 되게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너무 좀 비싸면 오히려 소비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뭐 나오게 돼서 사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신분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지금 쓰는 거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좀 더 기술력이 더 좋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람들도 더 좋아할 거고, 지금 핸드폰 사용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네, 이제 바꾸면 좀 더 빨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는 거라서 저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그 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20대가 대단히 취약한, 네. 이제 뭐 취업, 뭐 이제 구직 이런 이슈와 관련 맞물려서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돈이 없는 세대가 20대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5G 등등에서 컨텐츠 소비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얼리 어댑터적인, 가장 그러니까 선구적인 어떤 컨텐츠 소비를 하고 있는 층 자체가 또한 20대. 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돈이 없는 세대가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5G 혁신을 끌고 가야 되는, 또는 갈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이 두 개의 괴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세대가 5G의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고자 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비싼 요금제에 걸리면 결국 안 된다는. 그러네요. 예, 두 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특히 결국은 이제 젊은이들이 해야지 예. 또 보편화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끌고 가줘야 네.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5G가 이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이런 어떤 굉장히 곤란스러운 어떤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그 컨텐츠를 끌고 갈 만한 세대 자체가 또 이 소비자들의 부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즉 높은 가격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면 향후 이제 5G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비싸면 비싼 대로 그 값을 해야 할 텐데 평론가님, 네. 5G 폰은 제값을 할까요?
당분간은 조금 제값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5G 시대가 완전히 오려면은요, 제일 먼저 네트워크, 망이 다 과거 LTE처럼 깔려야 되는데 네. 지금 막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5G 폰 한 뭐 160만 원, 또 이런저런 폴더폰 하게 되면 200만 원대를 산다고 쳐도 완벽하게 이 5G를 누리기에는 한 2, 3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요금제를 소개해드렸지만은 요금제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G를 즐기려면 300GB, 거의 12만 원대 정도는 이제는 해야지 되고 5만 원대가 8GB, 9GB인데 영화 한 편 뭐 한 4GB짜리 그 1초에 받거든요. 그 두 편 2초에 받으면은 한 달 끝이 납니다, 데이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5만 원대 요금제는 전혀 좀 의미가 없는 5G로서는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이번 한 2020년, 2021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5G 폰 뭐 비싸게 샀는데 아직까지 컨텐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대부분 지금 VR, 가상현실 쪽으로만 뭐 많이 좀 개발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그것만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 게 단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좀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G용으로 콘텐츠도 부족한 데다가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 빨라진 통신 속도도 뭐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금방 끝나죠. 네. 네. 그리고 교수님, 이거 말고 또 지금 봐야 할 게 일부 지역에서는 또 5G 서비스가 제공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기지국 등등이 아직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5G 선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일단 한국이 먼저 터뜨리고 보는 사실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일단 먼저 5G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폰도 그렇고 출시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이런 좀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체적인 어떤 현재 5G하고 LTE 상황을 보게 되면 LTE가 예를 들면 4차선이라고 생각하고 5G가 예를 들어서 뭐 16차선이라고 생각하면 16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4차선으로 확 줄어버리는. 그러니까 도로를 보면 16차선이라는 정말 이 초광역의 어떤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5G로 가다가 어느 단계에는 LTE로 바뀌어버린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또는 통신 요금이 용량을 다 써버리면 5G에서 LTE로 확 바뀌어버린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의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5G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요. 이렇게 매번 새로운 세대의 통신 기술이 들어올 때마다 근데 그런 현상은 매번 있었을까요? 예, 매번 있었습니다. 네. 매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5G라는 용량과 속도에 맞춘 컨텐츠가 특히 완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지금 현재는 더 과거보다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만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는 정말 16차선, 32차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달리는 차가 없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또는 기존에 예를 들면 4차선에 달리는 정도의 뭐 차량만 16차선에 달리고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고, 특히 이제 VR 등등의 일부 크기 제한된 범위의 콘텐츠가 5G에 맞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5G의 정말 5G의 그 특성을 풀리 전체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는 현재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평론가님, 네. 그럼 이렇게 보면은 5G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멀고 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제시해 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통신사들이 아마 깔게 될 것 같고요. 요금제 비싸다고 하는데 망이 쭉 깔리게 되면 실은 이제 저가 요금제도 또 용량도 많이 주는 요금제도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디바이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잘 만드니까 여기까지도 실은 별 걱정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실을 컨텐츠입니다. 뭐 많은 영화에도 나왔고 최근에 캡틴 마블 같은 거 보면 이제 손을 이렇게 대면 거기에 이제 홀로그램이 이렇게 나오죠. 딱 뜨잖아요. 네. 이제 5 시대가 극한으로 가면 이제 결국 이 홀로그램 통화도 해야 되겠고요. 정말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 전기 자율주행차도 5 시대에서 하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실을 만한 콘텐츠는 준비가 돼 있나? 미국은 4월 15일 날 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겼거든요. 미국은 10일 됐네요. 출시 열흘? 자체로는 네. 이겼는데 과연 콘텐츠까지 다 대결해 본다면 네. 우리가 세계 최초에서 만족할 때는 아니다.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5G 서비스를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는 시기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정은 교수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청년 대표가 요즘 젊은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단편적이라서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러지?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소대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자체가 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공시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정현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무사님, 네네.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일단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전국에는 모든 주택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가격을 정부가 발표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 보니 표준주택을 정합니다. 이건 좀 극소수가 될 겁니다. 그게 뭐 이제 한 20% 되겠죠. 네. 이런 주택은 그 국토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에서 이거를 정하게 되고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개별주택 공시 가격을 매기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기관 간의 어떤 이견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두 박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는 정부가 예. 한 것이고 예.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자체가 한 건데 이렇게 따로 책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이 2005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도입될 때 그때 당시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들을 그 당시는 국토해양부, 지금은 국토교통부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표준 단독주택이 아닌 개별적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시군구에서 가장 잘 여러 가지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주거 상황들을 잘 알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표준 단독주택은 국토부에서 위임을 받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된다면은 개별 그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가 사실 실질적으로 그 한국감정원에서 표준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들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생적인 측면에서 2005년도에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사실 도입되는 과정에서 아마 주무부처라든지 담당 부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나, 이원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상승률 격차가 커서인데 기존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 봐요. 예,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전체적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나 지금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나 약 1% 내외의 그다지 그 의미 있는 그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적게는 한 3.5%, 많게는 한 7.5%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60가지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이것으로 인해서 뒤에 이어질 어떤 후폭풍,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떤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노선에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네.
길 하나만 건너도 사실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자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표준 이제 주택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개별 주택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보통 보면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거는 그 납세자한테 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가 잘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개별성은 있으나 그것이 다는 아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좀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주택 가격이 공시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낸 반면에 이 표준 주택은 정부에서 어쨌든 결정을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해줬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은 있으나 이렇게 이상적인 차이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사님이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두 박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준주택,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으로 이제 그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아마 이의 신청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단독주택은 거래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러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라든지 각종 부담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사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갖게 되는 이익이라는 것은 비실현 이익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하는 부분은 없는데 부담해야 되는 것들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시가격의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실현 이익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세무사님 실제 몇 달 전에도 주민들이 세부담이 너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면서 지자체가 반대 논리를 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미실현 소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재산 저축에다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부담을 할 수 있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다?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주택을 팔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내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잖아요. 이것도 이중과세의 어떤 법적인 논란, 이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더군다나 이게 결국 뭐 세율을 올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공시가격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사실상의 엄청난 세수 증가 내지는 이렇게 세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맞게 어떤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각자 뭐 어떤 부처의 뭐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들 부처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됩니다. 두 박사님도 이런 이중과세의 이런 이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안타까운 점은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민원 제기도 있고 이의 신청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들을 국토부로서 봐서는 한국감정원이나 혹은 시군구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마치 그 한국감정원에서는 조사와 감사를 지금 시행하게 하고 시군구에는 조정을 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면들을 볼 때 실제로 지금 세무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뭔가 개선을 위한 어떤 검토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책임 전가하는 양상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조세 등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표준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는 상황에도 놓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공시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부담으로 이어지고요. 그 세부담은 특별히
자기 주택 가격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고율의 세금 부담을 지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세율 체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좀 가진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세금을 더 내면 어떠냐. 근데 같은 가진 자들라도 옆에 표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개별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네. 이것조차 이제 달라지면 이건 또 이제 참을 수 없는 인내심에 또 한계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해주는 게 네.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박사님, 이 개별 가격 주택, 예. 개별 주택 가격의 조정이 일어나도 이 예. 주민들 반발이 또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네.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표준 단독주택이나 뭐 개별 단독주택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14%, 5% 정도에 해당되는 지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떻게 조정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아마 충분히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논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금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군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조정과 결정을 거쳐서 4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도 여러 가지 국토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이의 신청도 받고 뭐 다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 전가에 급급하기보다는 정말 민원인들 혹은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처방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좀 찾는 데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여기에다가 이제 국토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감정원 상대로 예. 점검에 나선다고 하니까 또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은 정부가 결국은 부동산 지금 규제 중심의 어떤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작년에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약세 기조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갭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가격 자체가 약세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그러면 내려갈 것을 기대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의 강도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내년에는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그 이유로 등을 들어가지고 아마 올해보다 가격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시가격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국토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오류가 있는 점은 국토부가 어떤 한국감정원의 다른 쪽의 오류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오류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방침이 너무 빨랐다 이런 비판의 시각이 있는 건데 세무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하향 국면에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보통 뭐 선행지수, 하행지수 얘기하는데 부동산 하행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후행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후행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공시가격이라는 걸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담은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세 저항은 거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산 이득으로 자본 이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질 텐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큰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월 30일에 이제 최종 예. 개별 공시 가격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도 이제 두 분 모셔서 네. 말씀을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지금 표준 단독주택 같은 네. 경우에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22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정말 이렇게 선심성 표현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번에 네. 꼼꼼하게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현태 세무사 그리고 두성규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전국이 파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지방으로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어제보다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화재가 나면 강한 바람에 불이 옮겨붙기 쉽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와 불씨 관리에는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내일도 동쪽 지방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서쪽 지방에는 오후 들어서 한때 나쁨 수준의 공기질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원과 대전은 0도, 춘천은 영하 2도로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울릉도에 새벽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1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이제 추위는 덜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